자, 104페이지 공공선택 이론 봅시다. 자, 이것도 개념인데, 자, 먼저 공공, 영어로 뭐예요? 퍼블릭이죠. 그 다음에 선택, 초이스. 여러분, 자,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경제학 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주제가 초이스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우리 경제학의 기본 전제는 모든 사람은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얘기죠. 합리적 경제인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예요. 자,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가장 크게 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그러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이 결국 다 뭐냐 하면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들이야. 다시 공공선택 이론, 공공은 퍼블릭을 말하고 선택은 초이스, 경제학을 말해요.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을 쉽게 풀어서 표현하면 공공경제학이야. 공공경제학. 자, 근데 요거를 조금 어렵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이 뮬러라는 학자가 공공선택 이론을 개념 정의하는데 어떻게 개념 정의하냐면 이런 공공, 퍼블릭이죠. 공공은 뭐의 주제입니까? 정치와 행정의 주제가 공공의 문제죠. 그래서 공공이 뜻하는 바는 정치와 행정이고 정치와 행정은 기본적으로 누가 담당해요? 정부가 담당하죠. 우리 앞서서 정부를 울프라는 학자가 세 글자로 뭐라 그랬죠? 비시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공권력에 근거해서 강제적으로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비시장적 의사결정이에요. 이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뭐로 풀이를 하는 거야? 경제학으로 풀이를 하는 거야. 여러분 잠깐만요. 공공선택이론은 공공경제학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원래의 경제학은 시장을 다룰까요? 비시장을 다룰까요? 시장을 다뤄요. 원래의 경제학은. 하지만 공공선택이론은 경제학 이론을 갖고 시장을 다루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다뤄? 비시장을 다루는 거지. 비시장을. 자, 그럼 비시장이 뜻하는 바는 정부를 뜻해요. 정부는 공공문제를 담당하죠. 그러면 대표적인 정부가 하는 공공문제, 공공재 공급의 문제. 그리고 또 정부가 공공문제를 해결해서 정부 규제를 발동하죠. 또 공공재 공급과 관련된 국민 전체의 뜻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민주주의, 투표 방식으로 결정하죠? 이런 문제가 다 뭐의 문제야? 시장이 아니라 비시장의 문제들이에요. 이거를 경제학 이론으로 푸는 거지. 자, 그래서 개념 정의 첫 번째 줄 이 문장 외우셔야 돼요. 자,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대한 다음에 끊고 그 다음에 비시장에서 비에다 동그라미.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인 연구입니다. 시험 문제 한번 어떻게 나온 적도 있냐면 공공선택이론은 여러분 그 문장에서 비자 빼고 읽어봐봐요. 비자 빼고 읽으면 어떻게 읽혀요? 시장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적인 연구죠. 이게 뭐예요? 이게 공공선택이론이 아니라 그냥 경제학이고 그냥 경제학. 자, 그래서 연구 대상은 비시장이고 연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써요? 경제학의 연구 방법을 쓰는 거지. 자, 요거를 다른 말로 두 번째 줄 또는 정치학의 경제학을 응용하는 거죠. 그럼 이거 돌려치기 해가지고 읽어봐봐요. 바꿔서 읽어봐봐. 경제학의 정치학을 응용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공공선택이론은 연구 대상은 정치학, 경제학. 정치고 연구 방법은 정치학이에요, 경제학이에요? 경제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문장 외우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풀이한 건데 공공선택이론은 정치 행정현상, 즉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경제학 이론을 통해서 연구해서 자,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그럼 자,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대표가 뭐죠? 공공재 공급이죠? 정부가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공공재 공급이니까. 그죠?
이 공공재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로 뭐를 규명해요? 정부 실패. 그래서 우리 앞서 봤던 정부 실패 이론이 다 무슨 이론이라고 그랬었죠? 공공선택 이론. 다시. 자, 경제학 이론을 갖고 정부가 하는 일, 공공재 공급 과정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과정에서 뭐가 생기더라는 거야? 낭비와 비효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 봤던 지대 추구 이론,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공공선택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문장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 주로 공공재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 실패를 규명하고, 자, 그럼 규명만 하고 나면 안 되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뭔가 껄쩍지근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낭비와 비효율이 생기니까 이 낭비와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시민, 여러분, 자, 다시, 요걸 먼저 봐야 되겠구나. 그 밑에 내용각주 까맣게 1번이 있죠. 내용각주. 자, 공공선택 이론은 경제학인데, 그럼 경제학은 뭘 특징으로 하냐? 이 본 건데, 동그라미 1번. 내용각주의 동그라미 1번, 작은 1번. 자, 관료와 정치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은 어떤 존재다? 합리적 경제인이다. 라고 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자, 여러분, 합리적 경제인은 다시 경제적으로 좋은 거, 효용이나 편익은 극대화하려고 할 거고, 경제적으로 나쁜 거, 비용은 극소화시키려고 하겠죠? 이게 바로 rational choice, 합리적 선택이에요. 이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재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면 자, 우리 앞서 봤다시피 수요 공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합리적 선택의 결과고, 이게 공익을 추구하는 개념이에요, 사익을 추구하는 개념이에요? 합리적 선택의 결과니까, 합리적 경제인들의. 자, 그러면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대표가 공공재 공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공선택 이론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정부라는 존재가 있으면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시민이 있는 거지, 시민이. 그리고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은 공공재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죠? 그러면 정부는 바로 뭐가 돼요?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공공재라는 재화의 공급자가 되고, 시민은 공공재라는 재화의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시민, 즉 공공재의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공재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지? 행정국가 시대 때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문장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본문 다시 줄침 부분 세 번째 줄.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는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한 방안으로에다 동그라미. 방안으로 시장의 경쟁 원리를 도입하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앞서서 정부 실패에서 봤었는데, 정부 실패가 나타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독점이라는 구조 때문인 거죠. 공공재는 정부가 독점 생산하거든. 여러분, 독점이 되면 효율, 비효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급자 중심주의, 소비자 중심주의. 공급자가 행패를 부리는 거지. 자, 이게 공공선택 이론입니다. 문장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공공선택 이론의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첫 번째 줄에 부캐논과 털록이라고 나오죠. 줄 치세요. 부캐논과 털록 줄 치고 그 위로 끄집어 올려서 공공선택 이론의 창시자 이렇게 써보세요. 공공선택 이론의 창시자. 하여간 공공선택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 이 부캐논과 털록입니다. 여러분, 이게 획기적인 이론인 게 원래는, 여기 보세요. 시장을 연구하는 거는 경제학이었고요. 비시장, 정부를 연구하는 건, 정치를 연구하는 건 정치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학하고 경제학이 딱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 공공선택 이론가들이 정부라는 비시장의 문제를, 즉 정치 문제를 뭐 갖고 들이댄 거예요? 경제학 갖고 들이댄 거지. 획기적인 이론이죠. 뭐. 그래서 이 공공선택 이론을 공공경제학이라고도 해요. 하여간 부캐논과 털록 공공선택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역시 이 공공선택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보시면 니스카넨 나오죠? 니스카넨 줄 치고 니스카넨의 이론은 대표적인 게 예상 극대화 이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V 오스트롬이라고 찾았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데, 이 행정학 분야에 이 공공 선택 이론을 도입한 사람이 바로 빈센트 오스트롬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이 오스트롬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스트롬은 행정학 분야의 공공 선택 이론을 도입해서, 자, 이거를 뭐라고 명명을 하냐면, 형광펜,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민주행정의 패러다임. 자, 여러분들 106페이지로 먼저 넘겨보세요. 한 장. 여러분, 그 공공선택 이론의 방법론상의 특징이라고 나오는데, 방법론상의 특징에다가 네모해 두시고,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다시. 공공선택 이론은 어떤 연구 방법을 쓴다 그랬죠? 경제학이라 했죠? 그러면 이제 공공선택 이론의 방법론상의 특징은 경제학의 특징이기도 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 동그라미 2번.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이다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선택 이론에서는 문재인도 뭐예요? 정치인도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거지. 쉽게 말해가지고, 저 임기 중에 큰 치적 하나 남겨가지고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남북 문제와 관련된 큰 치적을 남겨가지고 뭐 노벨 경제학상도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길이길이 진짜 훌륭한 대통령 이런 식으로 이제 칭송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것도 결국 개인이 이긴 거지, 한편으로 보면.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의 출발점은 정치에서의 인간은 그 줄친 부분 시장에서의 개인과 같이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그 줄친 부분, 동그라미 2번의 맨 밑에 파트 한번 보세요. 줄친 부분. 자, 합리적 경제인 가정이다 보니까 여러분이나 저 같은 개인들은 줄친 부분 하고 있어요. 공공재를 돈 내고 쓰려고 해요? 공짜로 쓰려고 해요? 공짜로 쓰는 게 합리적 선택인 거지. 여러분, 공공재 무임승차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합리적 선택인 거지. 그거는 당연한 거지.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가 공급되지 않는 이런 사회적인 비효율성의 문제가 생겨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 개인들이 공공재의 비용을 최소의 비용으로 항유하다 보니까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할 재화나 공급, 이런 거 여기서 공동으로 사용할 재화나 용역이 바로 공공재를 말해요. 이 공급과 개선에 자발적인 의욕을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동시에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단체도 구성한다, 안 한다? 거기다가 끄집어내서 집단행동의 딜레마. 자, 그리고 하여간 동그라미 2번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동그라미 1번도 체크. 방법론적 개체주의야. 방법론적 개체주의. 여러분 개체주의, 방법론적 개체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개인을 중시해요? 집단을 중시해요? 개인을 중시하는 거지. 그러면 집단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개인 이익을 증진시키면 개인 이익의 합인 집단 이익은 자동으로 증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선택 이론은요, 이렇게 봐요. 모든 사회현상은, 집단현상은 결국 공공선택 이론의 기본 과정, 모든 사람은 합리적 경제인이죠. 모든 집단현상은 결국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행위로 환원된다라고 봐요. 환원. 환원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연역적 이론화도 체크하시고, 연역적 이론화 줄쳐두시고 그 옆에다가 기납적 X 이렇게 쓰세요. 공공선택 이론은 기납적인 게 아니라 연역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역식이라는 게 뭐죠? 일반론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추론 기법이죠. 그러면 이제 공공선택 이론의 대전제 일반론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합리적 경제인이다 라는 일반론으로부터 이론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추론 기법은 연역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학이다 보니까 경제학은
수학이에요, 수학. 전부 다 계량화 시켜가지고 수학적 공식을 사용하고, 동그라미 4번 정치도 뭐로 봐요? 교환으로 보는 거지. 여러분 그 앞페이지 105페이지 105페이지 하단 좀 볼게요. 10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 아라비아 숫자 1번에 정치와 민주주의. 여러분, 자, 정치와 민주주의는 대표적인 시장, 비시장? 비시장이죠. 이 비시장을 공공선택 이론에서 어떻게 풀이하는지 봅시다. 동그라미 1번. 정치체제는, 자, 투표자, 이익집단, 선출직 공무원, 관료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인데, 자, 여기서 두 번째 줄 쳐요. 투표자와,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투표자, 유권자죠. 유권자와 이익집단은 정부 서비스의 뭐? 수요자 동그라미. 정부 서비스가 공공재지. 자, 그리고 반대로 정치인과 관료는 줄치고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 수요자든 공급자든 전부 다 어떤 존재? 합리적 경제인이죠. 자기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죠. 그래서 동그라미 부분 보시면, 정치인은, 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를 극대화시키려고 해요? 표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 이제 이익집단이나 투표자는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뭐 부나 소득의 증가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자, 줄치면 극대화주의자로 행동을 하게 돼요. 극대화주의자로.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자, 합리적 경제인이다 보니까 정책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은 기본적으로 렌트를 얻고 싶어 해요? 포기하고 싶어 해요? 당연히 합리적 경제인들은 렌트를 얻고 싶어 하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때요? 무임승차를 선호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치와 민주주의라는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기본적으로 풀이를 해요.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고, 넘기시면 106페이지. 자, 공공선택 이론의 주요 이론들을 볼 건데, 여러분 지금 이론의 명칭이 퍼블릭 초이스 시어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공공선택 이론이 체계화되기 전에 이 공공선택 이론의 원형, 모델이 됐던 이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소셜 초이스 시어리라 그래요. 사회적 선택 이론이라 그러는데, 자, 이건 이미 했었어, 우리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할 때.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렇게 있어요. 사회는 집단이죠. 그죠? 5천만 명으로 구성된. 그러면 5천만 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이라는 집단이 하는 선택이 뭐냐? 이걸 알아보는 이론. 이게 바로 소셜 초이스 시어리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에로우가 중요하다 그랬죠? 에로우는, 자, 사회적 선택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공리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완파삼비. 그렇게 외우셔야 돼. 이거를 갖춰야 되는데, 자, 에로우가 증명을 해봤더니 크게 합리성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 선택은 민주성 조건을 위배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합리성과 민주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적 선택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걸 이제 에로우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른 말로 사회적 선택 또는 집단적 선택이라 그러거든. 그럼 여러분, 자, 에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ot withstanding, 맞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메커니즘이 뭐죠? 투표지, 투표. 그래서 이제 사회적 선택 이론으로 등장하는 게요, 투표 이론이에요, 투표 이론. 그럼 투표도 결국 시장이에요, 비시장이에요?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메커니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라비아 숫자 2번에 집합적 의사결정 규칙의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자, 집합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으로 투표는 그 자체가 완전 불완전?
불안전하지. 자, 불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집합이 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메커니즘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투표라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만장일치제가 있고 다수결 또는 과반수 투표제라 그래. 여러분, 자, 만장일치로 전체 의사를 결정하면 좋아요, 나빠요? 아, 좋지.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안을 전체 의사를 결정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만장일치 투표하려고 하면 너무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쓰이는 이제 집합적 의사결정 규칙으로 투표 방식은 과반수 투표제지. 그래서 이제 A를 할 것이냐, B를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이제 전체 51이 A를 선택했고 49가 B를 선택했다. 그러면 전체 의사는 뭐로 결정합니까? A로 결정하는. 이게 일종의 과반수 투표제지. 자, 근데 이 과반수 투표제에서요,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요거는 양가로 1번 개념만 알아두세요. 개념만. 요거를 투표의 역설이라고 해요. 양가로 1번에 투표의 역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투표의 역설. 자, 요건 이런 뜻인데, 자, 우리가 지금 뜻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선택하려고 하는 대안이 3개가 있어. A, B, C. 자,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과반수 투표에 붙이면 3분의 1씩 득표를 하게 되면 과반수 투표자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도록 짝짓기 투표를 하는 걸 하거든요. 둘씩 이렇게 짝을 지우는 거야. 그럼 총 투표 몇 번 해요? 3번 하겠지. 응? 이거를 축구 경기에서 토너먼트라 그러나 리그라 그러나 한 편씩 다 싸우는 거죠. 월드컵에서 8강까지가, 아니 16강까지가 뭐죠? 뭐 있잖아. 하여튼 조별 리그전. 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점수 내는.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자, A하고 B하고, 이거 전에 한번 했었어. A하고 B하고 투표에 붙여봤더니, 과반수가 B를 선택했어요. B하고 C를 투표에 붙였더니, 과반수가 C를 선택했어. 그러면 A하고 C 간에는 투표 붙여보나마나 누가 이기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C가 이기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요거를 요 화살표를 뭐라고? 이런 거 외우셔야 돼. 이행성 원칙이라 그런다 그랬죠? 이행성? 근데 과반수 투표에 붙였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투표의 역설이라 그래요. 그럼 투표의 역설은 왜 생기는 거예요? 이행성 원칙이 충족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인 거지. 그러면 투표의 역설이 생겨버리면 A, B, C 3가지 대안 가운데 어떤 대안이 훌륭한 대안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지. 계속 투표가 순환해요. 돌고 돌아. 100만 21, 100만 20. 이걸 이제 투표의 역설이라 그래요. 자,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야.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자, 108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 투표와 관련해서 또 등장하는 개념이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자,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로그롤링, 영어로 기억하세요. 로그롤링. 로그롤링. 여러분, 여기서 로그는 뭐냐면, 통나무야. 통나무. 통나무. 자, 그 다음에 롤링은 굴리다예요. 그럼 여러분, 자, 로그롤링. 통나무를 굴리는 건데, 통나무 굴릴 때 나 혼자 굴리기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굴리면 통나무 굴리기가 참 쉽죠? 그죠? 자, 이런 현상인데, 이걸 이제 번역을 투표 담합이라고도 하고, 투표 거래라고도 해요. 자,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이냐면, 여러분, 국회의원들 간에,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 마다 개인별로 원하는 정책이나 법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도 국회의원, 여기도 국회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둘이 담합을 하는 거야. 너 내가 원하는 정책에 찬성표 좀 던져줘. 그럼 나도 네가 원하는 정책에 찬성표 던져줄게. 이런 현상을 뭐라고? 롤링이라 그래요. 투표 담합, 투표 거래라 그러는데 여러분 표를 한번 보세요. 표. 그럼 지금 국회의원 몇 명 등장해요? 3명 등장하죠?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2개가 있어요. 정책은 X가 있고 Y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숫자는 각각의 정책이 통과됐을 때 국회의원들이 얻게 되는 이익이야.
자, 여기서 Y 사업은 제끼고 X 사업 하나만 놓고 봐봐요. 자, X 사업 하나만 단독으로 과반수 투표에 붙였어요. 그럼 이익을 보는 사람은 찬성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반대하겠죠. X 사업만 단독으로 과반수 투표에 붙였을 때 반대는 두 명이고 찬성은 하나죠? 부결돼요. Y 사업도 마찬가지야. Y 사업만 단독으로 과반수 투표에 붙이면 반대 둘, 찬성 하나. 역시 뭐 돼요? 부결돼요. 자, 하지만 X 사업이 통과됐을 때 이익을 얻는 존재가 누굽니까? B죠. Y 사업이 통과됐을 때 이익을 얻는 존재가 누구예요? C죠. 둘 간에 뭐 할 요인이 존재해요? 담합을 할 요인이 존재하는 거지. 서로 밀어주기. 이걸 로그롤링인데 만약 이 둘 간에 로그롤링이 발생하면 부결됐던 X사업, Y사업 둘 다 통과되는 사태가 생기는 거지. 이런 현상을 로그롤링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단독으로 시험 문제도 한번 나왔었어. 뜻. 자, 그 다음 이제 양가로 4번 보세요. 자, 효율적인 집합적 의사결정 규칙의 문제인데, 자, 동그라미 1번, 부캐논과 털록 다시 줄. 자, 아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공공선택이론의 창시자라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한 이론인데, 세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직접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줄쳐요. 집합적 의사결정의 최적 규칙 줄. 집합적 의사결정의 최적 규칙을 제시해. 이런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투표 방식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100명이 있어요. 100명이 모여서 집합적 의사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여기 우리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100명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반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야유회를 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 산으로 갈 것이냐, 바다로 갈 것이냐. 그 대표적인 집합적 의사결정이죠. 자, 그러면 100명 전체가 찬성하는 안을 집합적 의사로 결정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만장일치죠. 자, 근데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 가운데 회장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죠? 집합적 의사를? 그건 독재 방식이지. 그럼 우리가 이제 흔히 독재는 나쁘다, 만장일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캐논과 털록은. 자, 집합적 의사를 결정할 때는요, 여기 놓치면 안 돼요. 비용이 소요가 돼요. 두 가지 비용이. 자, 그럼 먼저 독재 방식에 입각해서 집합적 의사를 결정하면 어떤 비용은 굉장히 적게 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 외우셔야 돼요. 의사결정 비용이라 그래요. 의사결정 자체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의사결정 자체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이게 이제 의사결정 비용이고, 그래서 독재 방식에 입각해서 집합적 의사를 결정하면 의사결정 비용은 굉장히 적게 먹힙니다. 하지만 어떤 비용은 굉장히 많이 먹혀요. 이게 이제 뭐냐면 외부 비용이라는 거야.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산으로 갈 것이냐, 바다로 갈 것이냐. 자, 독재자가, 회장이 산! 하고 결정했어요. 그러면 집합적 의사는 뭐로 결정이 된 거예요? 산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죠? 근데 나머지 99명은 전부 다 바다를 가고 싶어 해. 근데 독재자가 뭐로 결정했습니까? 산을 결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기 싫은 거 99명이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부담되는 비용을 뭐라고? 외부 비용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독재에서 만장일치 쪽으로 갈수록, 자, 여기 보세요. 의사결정 비용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아, 이건 늘어나겠지. 만장일치 쪽으로 갈수록 의사결정 자체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 거 아니에요. 하지만 외부 비용은 줄어들지. 그다음에 여기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집합적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의사결정 규칙은 뭐냐? 바로
집합적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이 두 가지 비용을 모두 합한 요 높이 더하기 요 높이 하면요, 이게 총비용이 나와요. 이렇게 총비용이 가장 낮은 요 n스타만큼의 합이 동의를 구하는 게 최적의 집합적 의사결정 규칙이라는 거지. 거기에는 그래프를 일부러 대칭으로 해가지고 딱 교차하는 점으로 만들어 놨는데, 최저점을 어쨌든 최저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왼쪽 페이지 각주 보세요. 각주 형광펜 의사결정 비용 줄쳐두시고 외우 비용 줄쳐두시고, 뜻 알고 계셔야 돼.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의사결정 비용은 커지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외우 비용은 그러니까 독재와 같이 왼쪽으로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죠? 응?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본문. 자, 두 번째 줄. 따라서 북한과 털록은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최적 규칙은 바로 헌법은, 자, 여기서부터 형광펜. 자, 두 가지 비용 함수의 수직 합이 최소로 되는 점. 응?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TC, 토탈 코스트, 총 비용이 최저인 상태. 이게 이제 가장 최적의 집합적 의사결정 규칙이다. 이렇게 봐요. 자, 지금까지가 자, 공공선택 이론의 원형이 되는 주로 사회적 선택, 이 사회적 선택에 관한, 특히 투표 규칙에 관한 이론들을 본 거예요. 자, 여기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LO의 불가능성 정리,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캐넌과 털록의 가장 효율적인 집합적 의사결정 규칙의 선택 문제,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관례주의 예산결정 행태 분석한 이론이 있죠? 여기서는 우리 여러 번 반복했는데 리스칸넨의 예산극대한 모형,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나머지는 보시고 넘기세요. 110페이지. 110페이지. 자, 중요한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오스트롬이에요. 오스트롬. 자, 아까 봤다시피 행정학 분야의 공공선택 이론을 도입한 사람이 빈센트 오스트롬이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는 이론을 이제 구축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오스트롬이 이 공공선택 이론을 1970년대 주장을 하는데요. 자, 1970년대 주장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1970년대 공공선택 이론을, 즉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주장하기 이전까지 존재했던 행정학의 이론 체계를, 자, 현대 행정학은 누구 때부터 시작됐어요? 우드로 윌슨 때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윌슨류의 패러다임이다 라고 명명을 하면서 비판을 가해요. 다시, 이 오스트롬은 기본적으로 공공선택 이론에 관점, 공공선택 이론이다 하면 정부는 공공재라는 재화의 공급자고 시민은 공공재라는 재화의 소비자다라는 관점, 이게 공공선택 이론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정을 뭐로 보냐 하면, 자, 6번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로 봐요. 6번 맨 위에, 그 페이지 맨 위에 끝자 제목. 행정을 뭐로 봅니까?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로 본다고, 정부를. 자, 거기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에다 줄쳐두시고, 자, 이 말은 다시 정부는 공공재라는 재화의 공급자고 시민은 공공재라는 재화의 소비자다라는 거야. 자, 여기 이제 정부가 이렇게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있고, 자, 오스트롬은 공공선택 이론의 관점을 도입해서, 자, 정부라는 존재는 시민에게 공공재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자고, 시민은 공공재라는 재화의 공급자다라고 일단 먼저 인식을 해요. 그런 다음에 70년대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주장하기 이전까지 존재했던 행정학의 이론 체계를 윌슨 패러다임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관료행정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비판을 가해요. 자, 그럼 윌슨 패러다임 봅시다. 윌슨 패러다임은, 자, 여관주의 병폐 극복을 위해서 정당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시켰죠. 그래서 이제 우드로 윌슨 패러다임에서는
자, 이 정부가 시민에게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좋은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잖아. 이 공무원들이 대표성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윌슨 패러다임에서는 이 대표성 없는 공무원을 통제해야 좋은 행정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성 없는 공무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계층제 꼭대기에다가 권력을 집중시키고 이 계층제 안에다가 공무원들을 명령 규칙으로 완벽하게 서열화시키면 국민은 누구만 통제하면 돼요? 계층제 맨 꼭대기만 통제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통제가 되잖아. 이게 바로 윌슨 패러다임에서 주장한 좋은 행정이 되기 위한 조건이거든요. 권력은 집중시키고 공무원들은 계층제 안에 이렇게 완벽하게 서열화시키면 된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A라는 공무원이 시민에게 공공재를 공급하잖아요. 전달하고 있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이 A라는 공무원이 시민의 요구에 맞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뭐대로만 하는 거예요? 명령 규칙대로만 하는 거지. 그래서 절차제일주의, 형식주의라고 하는 정부 실패가 생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극적인 민주행정이다라 하면 뭐예요? 시민의 요구에 맞는 공공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져야 민주행정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A라는 공무원에게 뭐가 부여되어 있어야 돼요?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야 A라는 공무원이 시민의 요구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행정 패러다임에서는 자,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산시키라는 거야. 자, 그리고 A라는 공무원 한 사람에게만 주면요, 독점이 돼버려요. 똑같은 권한을 B한테도 주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할권의 중첩이라 그래요. 그러면 A하고 B가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관할권의 중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둘 간에 뭐가 이루어져요?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지, 경쟁이. 그러면 서로 최대한 누구의 요구에 맞는? 시민의 요구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저거 생각하시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범죄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기소는 누가 독점하고 있죠? 검찰이 독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검찰 권력의 오남용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도 위반해가면서 권력의 뭐 개혁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내건 검찰개혁의 방안이 뭐예요? 고비처라 그러죠? 고비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차관, 국회의원, 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수사만 전담하는 별도의 검찰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검찰 조직 하나 더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일종의 뭐야? 관할권의 중첩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자, 정리합시다. 오스롬은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공무원을 단일의 권력 중추에 기속되도록 공무원들을 계층 제한이 완벽하게 서열화시키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나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지 못해서 뭐의 원인이 돼요?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거죠, 오스롬은. 자, 그러면서 양가로 2번 민주행정 패러다임에서 동그라미 1번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한 조직적 장치, 조직적 장치에다 네모. 조직적 장치로 자, 두 가지 권한의 집중 분산, 관할권을 분리시켜요, 중첩시켜요? 중첩시켜요. 이렇게 함으로써 동그라미 2번 자, 이 관할권의 중첩이 이루어진 걸 다원조직체라 그래요. 다원조직체. 다원조직체 활용 줄치고 자, 이렇게 다원조직체를 활용하게 되면 각 권력기관은 뭘 하게 돼요? 경쟁을 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만족시켜서 자신의 관할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행정이 구현된다고 보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공공선택이론에 대한 비판은 뭐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신제도로 갑시다.